단순히 이 제도가 그냥 짬뽕이 돼요, 이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김상철이고요. 오늘은 참여예산 과정에서 특히 요즘에 이제 중요한 제도적 쟁점이 되고 있는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제도와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 현재의 제도적 관계는 각각의 제도를 성숙시키는, 즉 숙성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유는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뭇 구체적인 사례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다소 이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제도적 숙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제도가 그렇듯이요, 주민자치회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모두 법정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법적 제도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법적 제도 간의 연관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일종의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사실은 이제 시흥시와 같은 구체적인 현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가 법정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마 저거일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상의 공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요건 해석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지금까지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는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주민자치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가급적 그것을 공무로 인정해서 공결로 처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민자치회 활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적 제도이고 참여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능을 한번 보시죠. 기능도 세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상황,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은요 임의적으로 모여서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리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과정을 좀 더 넘어서서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행정에서 위탁이나 위임을 하는 공적 업무를 하는 기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참여예산 과정에 개입을 한다 혹은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민자치회의 입장에서 동의 참여예산 과정을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제도가 그냥 짬뽕이 돼요, 이것이 아닙니다. 운영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핵심에 놓고 이 기능 중에 하나로 과거에 동지역회의가 수행했던 동참여예산 과정을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과정에서의 핵심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통해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논의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가름하거나 혹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위임과 위탁과 관련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 과정이 통합이 되면서 실제로 어떤 그러면 유의미한 게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의 그 주민세 일부분이 뭐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좀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규정이 된 내용은 상당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민세로 거친 것에서 개인 균등분을 바로 그대로 이전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고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그 편성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돈 자체가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핵심은 주민세 일부분이 주민자치회 돈으로 들어오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편성을 해야 되네 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이미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뭐 마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던 뭐 주민자치총회를 하든 어떤 사업을 결정해도 거기에 예산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게 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산의 수단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과정이라고 참여예산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적 유사성이 생겨버린 거죠. 2019년부터 주민세 상당액을 재원으로 획득하게 되면서 기존의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예산에 수반시키는 이 과정과 유사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동에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에 여기에서 이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제 간의 제도적 통합이나 혹은 보완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마 주민자치회가 이런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적으로 여전히 병렬적인 참여제도로 존재할 수 있겠으나 2020년 이후에 주민세의 일부분이 주민자치회에 배정되는, 그러니까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의 어떤 규모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관계가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주민세를 재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참여 예산에서 지심 주민들이 이 재정이 갖고 있는 예산의 일부분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세를 왜 대상으로 삼을까요? 여기서 대상으로 삼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구수에 의해서 납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나 법인이 아니라 개인 균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균등분을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삼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할당되는 돈의 상당액을 주민자치회가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여예산제가 이 지역에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일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편성권이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편성권의 일부를 양해받아서 주민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상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제의 논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이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도적 경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행렬은 두 가지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행렬로 만들어지는 어떤 마을총회 혹은 참여단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선되거나 혁신되면서 실제로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 과정에서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져서 뭐 동지역회의나 이렇게 만들어져 왔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경로가 달랐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굉장히 상이한 제도다라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속도가 다 달라요. 여전히 동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를 따로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통합을 해서 공동의 과정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 제도의 경로가 달라서 이 제도가 다른 제도야 라고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제도의 운영 과정을 놓고 보면은 공공재원을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할당하는 제도로서의 유사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의 상당액이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더 별도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기존의 참여예산제와하고의 유사성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 운영에서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의 특징을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예산제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 간의 통합이 되고 또 연계가 되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한 일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 주민자치회하고 동지역회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진행이 됐을 텐데, 아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그것을 이제 지역회의와 주민자치 간에 좀 자율적인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죠? 일종의 제도적 근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에서 가급적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서 지역의 참여예산 제도를 어떻게 기능화할 거냐, 제도화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더 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진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왜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이런 제도의 변화나 내지는 숙성이 필요해지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참여예산제의 동지역회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걸 구태여 주민자치회와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건 더 많은 주민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나 내지는 협의나 토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놓고 보면 주민자치회는 이미 기능적으로 지역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 문제 발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도 1년 단위가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주민자치회의 마을 계획이나 이런 주민자치회 제도를 볼 수 있냐면요, 1년짜리 참여예산제의 한계를 지역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이 주민자치회의 이 계획 과정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내고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 역시 주민자치회의 과정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동지역회의를 통해서 이미 숙련이 됐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의 확대나 혹은 확장을 통해서 참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별도의 분과 체계를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실험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기능 통합과 관련된 걸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행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이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칸막이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시재생하면은 도시재생 사업단 따로 있고요, 주민협의체 따로 있고요, 마을 사업하면은 마을 사업과 관련된 마을 기업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치회 하면은 자치회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총회 따로 하고요. 참여예산 하면은 또 참여예산 하고 또 무슨 한마당이나 이런 것들 따로 하고요. 이래서 시민 한 명이
이럴 때에는 주민재생 사업단에 참여하고 여기는 마을활동가로 하고 여기서는 참여예산위원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행정자원의 낭비를 막는 취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참여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고 참여의 효능감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한 번의 참여를 통해서 마을 단위의 여러 가지 그 행정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우리가 동원해내고 그거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의 변화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기구가 지역 동차원의 행정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종합하고 수립하고 조정해서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담아내기를 바라는 그 과정으로 지금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참여예산제를 역설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어떤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주민자치회 과정하고는 좀 더 별개일 겁니다. 기존에는 동장님을 통해서든 사업의 목록을 제안하고 그 목록이 당연히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종의 강제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만큼 기존의 주민자치회나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사업 제안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산의 참여 방식이 참여예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참여예산제가 만들어 놓은 그 과정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그 주민자치회 과정을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지켜내고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예산까지 반영시키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경험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주민자치회의 과정을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참여예산제의 운영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민 경험들을 좀 더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계획이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획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는 마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을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예산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은 늘 바뀌는 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그 위원들을 통해서 계속 일정 기간 단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그래도요, 우리 마을에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잖아요. 특히 마을 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1000명 넘게 수백 명이 참여해서 그걸 선정을 해주시면 그게 우리 마을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 참여 예산을 관점에서 봤을 땐 거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기존에는 1년짜리 사업만 고민하느라고 너무 골머리를 썩으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좀 장기적인 목표,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들의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건 장기적으로 해봅시다. 어떤 건 단기적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참여예산 사업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의 목록을 만들고 차년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넣는 방식으로 구조화하면 사실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참여예산의 사업 제안은 대부분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매개로 하는 사업의 발굴이나 제안은 자치회라고 하는 집단의 공동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개인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그냥 백지작처럼 하얗고요, 되게 형식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매개로 하는 사업 발굴은 집단적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우리 동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제안해 볼까 이런 걸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이런 장점들을 오히려 참여예산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주민자치회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어떤 권한, 이 부분이 사실 도흥에서 마을 자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 제도든 주민자치회든요, 제도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의 자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자치와 자율이 강화되는 것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주민자치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두 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통합됨으로써 우리 주민자치의 역량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논의들을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